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며느리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200억 건물 있으면 자식한테 좀 베풀 줄도 알아야죠.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베푼다고 다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탐욕이야. 정순의 말에 며느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탐나요. 그 건물 어차피 현우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그 순간 정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을 움켜쥔 정순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단독주택.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는 솔잎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송편 반죽을 치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정순의 손은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올까, 현우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죽을 동글게 빚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아들 현우는 오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도저히 내려올 수 없다는 전화 한 통만 남긴 채였습니다. 그때도 정수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용인까지 오는 길이 명절이면 꽉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반죽을 치대다 말고 거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웃으며 송편을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즐거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절,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텔레비전 속 세상은 참 따뜻해 보였지만 정순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깨소를 넣은 송편, 밤소를 넣은 송편, 팥소를 넣은 송편까지 현우가 어렸을 적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혹시라도 올해는 올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말입니다. 엄마, 송편 잘 빚으셨어요? 작년 추석 때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정수는 작년 추석 전날 밤 현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현우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고속도로가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다는 전화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혼자서 송편을 먹으며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삐리리리.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엄마,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추석 준비 잘하고 있니? 엄마는 송편 다 빚었다. 엄마, 그게 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정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현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올해도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정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 추석엔 꼭 갈게요. 그래, 알았어. 그럼 추석 잘 보내고 미정이한테도 안부 전해라. 네, 엄마.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너도.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송편 반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솔잎 향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정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은 역시 가족과 함께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작년에도 회사 일이었고 올해도 회사 일이라니. 혹시 정말로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항상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일이 바쁜 게 맞을 것입니다. 정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빗담한 송편들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반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반죽의 온기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현우의 전화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추석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추석 음식을 혼자 해야 하니 장을 봐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오지 않더라도 명절 음식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게 정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혼자라도 명절의 의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용인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과일 가게마다 큼직한 사과와 배가 쌓여 있었고 생선 가게에서는 신선한 굴비와 갈치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정순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장 보시나 봐요? 그럼요. 추석인데 당연히 장을 봐야죠. 근데 박 여사님 아드님은 이번에 내려오시나요? 김 여사의 물음에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딘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김 여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수는 김 여사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이 현우 씨 와이프 SNS를 봤다는데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간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의 손에 든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우는 분명히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해외여행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현우 씨가 맞더라고요. 발리인가 어딘가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던데요. 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리라니, 리조트라니. 아들이 일 때문에 못 온다면서 해외여행을 갔다는 말입니까?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친구가 스크린샷까지 찍어서 보냈는걸요. 현우 씨랑 며느리분, 그리고 처가 식구들까지 다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영장에서 샴페인 들고 있던데 완전 럭셔리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영장, 샴페인, 처가 식구들.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모르셨어요?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저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봐요. 혹시 일 끝나고 휴가 가신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이 바빠서 못 온다는 게 아니라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느라 못 온다는 것을요. 그럼 저는 장더 봐야 해서 먼저 갈게요. 박 여사님도 좋은 추석 보내세요.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장을 보고 있었지만 정순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화면을 켰습니다. 정수는 SNS를 잘 알지 못했지만 손녀 수빈이가 알려준 대로 며느리 최미정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미정의 계정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수영장을 배경으로 현우와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정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부부와 미정의 동생 가족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가족여행, 처가와 함께 힐링 추석. 이상한 표시들이 글 앞에 붙어 있었지만 정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현우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추석의 말입니다. 정순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담아뒀던 사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처가 식구랑 여행이라니? 정순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현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우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웃는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에서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와 사과들을 보며 허둥지둥 주워 담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장바구니를 들었지만 더 이상 장을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 사진만 맴돌았습니다. 푸른 수영장, 샴페인, 행복한 미소, 그리고 자신은 혼자 집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빚어둔 송편들이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송편들을 바라보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현우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지내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현우의 거짓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은 이미 지나갔지만 명절의 여운은 여전히 정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심었던 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꽃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박 회장은 평생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땅을 사고 팔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사업이 커졌습니다. 용인에 건물을 여러 채 지었고 그중 가장 큰 건물이 바로 용인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로 시세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정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정순이 잘 관리하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현우에게 물려주되 현우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남편의 옛 동업자였던 회계사 정세훈에게 맡겼습니다. 정세훈은 남편과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정순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삐리리리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세훈이었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회계사님?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정세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혹시 최근에 용인역 건물 담보로 대출 서류에 사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정수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건물 담보로 30억 원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서류에는 여사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정순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0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수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 회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사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라면 누군가 여사님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겁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현우 씨가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인감도장을 사용했다니 그것도 30억이나 되는 돈을 말입니다. 현우가요? 우리 아들이요? 네, 현우 씨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는 여사님께서 동의하셨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확인해 줬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쓴 겁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외 리조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 씨가 처가 쪽 사람들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리조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외 리조트 투자, 처가 쪽 사람들,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현우가 추석에 처가 식구들과 발리에 간 것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모두 이 일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정세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 회계사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현우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회계사님.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이 들어있어야 할 작은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서랍도 뒤져봤지만 인감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우가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언제 가져간 거지? 정수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한 달 전쯤 현우가 집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용인에 왔다며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서재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이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때 가져간 거구나. 정수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아니, 아들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현우야. 제발 받아. 정수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현우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지금 당장 와.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야 했습니다. 정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못 왔다더니 내 돈으로 처가랑 여행을 갔단 말이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추석에 못 온다는 거짓말, 발리 여행, 그리고 30억 대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어머니를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상처받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자신이 지켜온 건물을 아들이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똑똑히 보여주겠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어머니로 남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비록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최미정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정순의 차갑게 변한 눈빛을 보고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현우와 미정은 마주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추석은 잘 보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럭저럭 잘 보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정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땠니? 추석 동안 뭐 했니? 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어머님.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집에서 쉬었구나. 힘들었을 텐데. 정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엄마, 그래서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발리 바다는 어땠니?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도 굳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발리 말이야. 너희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 수영장에서 샴페인 들고 찍은 사진 말이야. 아주 예쁘던데.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요. 그건 뭐니, 현우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온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일이 바빠서 추석에 못 온다고 했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처가 식구들이랑 발리로 여행을 갔더구나. 그것도 내가 송편 빚고 있을 때 말이야. 현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미정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지, 당연히.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 때문에. 투자? 정순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투자라는 게 내 인감도장을 훔쳐가서 몰래 대출받는 거니?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순이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엄마, 그건 30억? 우리 건물 담보로 30억을 대출받았더구나. 내 동의도 없이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잠깐만 쓰려고 한 거였어요. 투자가 성공하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30억이 내한테는 잠깐인가 보구나. 나한테는 평생인데 말이야. 정순의 말에 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번 투자는 정말 기회였어요. 처갓집 쪽에서 동남아 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목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는 제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간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훔쳐간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엄마.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빌렸다고? 주인 몰래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니? 그건 도둑질이야,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에요.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저희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정수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2억 원 보탠 게 누군지 아니? 그건 어머님께서 도와주셨죠. 맞아. 내가 도와줬어.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말이야. 너희가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 1억 원 줬고 수빈이 태어났을 때도 1천만 원 줬어. 내가 베풀지 않았니?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했니? 내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야 했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늙고 혼자 사는 어머니니까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에요. 그럼 뭐니? 추석에 거짓말하고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 간 게 뭐니? 나한테는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샴페인 들고 수영장에서 웃고 있더라. 그게 효도니? 정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정수는 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니? 평생 고생하며 산 엄마가?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라고 했어.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정순의 말에 현우와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을 바라봤지만 정순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나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기 직전 미정이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불만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 정순을 불렀습니다. 정순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무언가가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정의 말에 정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해를 해? 뭘 이해하라는 거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투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다들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잖아요. 저희만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가 미정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미정은 뿌리쳤습니다. 나요.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미정은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줘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전세금 2억 원? 그게 다예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은 200억짜리 건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푼돈만 주시고 혼자 다 갖고 계시잖아요. 미정아. 현우가 다급하게 미정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200억 건물 있으면 자식한테 좀 베풀 줄도 알아야죠. 정수는 미정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베푼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팔짱을 끼고 정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뜻이 뭐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인색하세요? 인색하다고?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들이 인색하다니요. 결혼 자금, 전세금, 출산 축하금, 명절 때마다 준 용돈. 모두 정순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네, 인색하세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주시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정순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아, 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정순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투자하는 시대라고요. 저희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어머님만 옛날 방식으로 사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베푼다고 다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탐욕이야. 사람이 아니라 탐욕 덩어리란 말이야. 정순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탐욕이요? 저희가 탐욕이라고요?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이 더 심해. 200억 건물이 탐나서 그러는 거잖아. 미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탐나요. 당연히 탐나죠. 그 건물은 어차피 현우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미정아. 현우가 미정을 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제가 틀렸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 미리 받으면 안 돼요? 정수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요. 나가. 정순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좋아요. 갈게요. 어차피 이런 답답한 집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정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정순과 미정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현우도 미정을 따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현우가 돌아섰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투자 실패하면 저희 가족 다 무너져요. 미정이 부모님도 같이 투자했거든요. 실패하면 저희 모두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정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말에서 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희 가족? 네. 지금 너희 가족이라고 했지? 그 가족이 누구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가족이 내 처가냐? 미정이 부모님이냐?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가족이에요. 당연히 엄마도. 거짓말하지 마. 넌 지금 처가 식구들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정순의 말에 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우가 다급하게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순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현우는 당황해서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미정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정순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정순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정이 했던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200억 건물 있으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죠.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자식을 키운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 이렇게 탐욕의 대상이 되다니요.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현우에게 건물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정순을 진찰한 후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어제 한번 들렀다가 돌아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똑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알아봤습니다. 윤 선생님?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맞습니다. 윤수진이었습니다. 용인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정수는 몇 년 전부터 그 복지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매년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절하셨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윤수진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어르신 성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요? 네. 박정순 어르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혹시나 싶었어요. 매년 저희 복지관에 익명으로 기부하시던 분이 박정순 씨셨거든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한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윤수진은 정순의 표정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을 했어요. 저희가 큰 액수를 익명으로 받다 보니 혹시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기부하신 분이 어르신이셨다는 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킨 것 같아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매년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수진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돈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제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선생님, 네, 어르신.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수진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돈만 밝히고 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아이로 키웠어요. 정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윤수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추석에 거짓말한 것,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 간 것, 인감도장을 훔쳐 대출받은 것, 며느리가 했던 말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윤수진은 정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베풀지 못한 걸까요? 며느리 말처럼 제가 인색한 걸까요? 윤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충분히 베푸셨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도 그리고 저희 복지관을 통해 많은 분들께도요. 그런데 왜 아들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봤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었죠.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건요. 진짜 효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효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수는 윤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우에게는 어머니를 향한 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재산만 탐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재산이 가야 할 곳을 찾아야겠네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수진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상처받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네. 유언장을 새로 쓰려고 해요. 정순의 말에 윤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한 분 계세요. 좋은 분이시고 상속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모레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윤수진은 정순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정순은 윤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강미라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정순과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윤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용인역 오피스텔 건물이 있습니다. 시세로 200억 정도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제 아들 박현우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펜을 움직이며 기록했습니다. 대신 윤수진 선생님이 운영하는 용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손녀 박수빈의 교육비는 재단을 통해 지원해 주십시오.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심으로 남는다. 강 변호사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야 옳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과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뜨고 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가 나간 후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정수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은 완성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해줬습니다. 이제 정순의 서명만 들어가면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수는 그 유언장을 서재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정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받았습니다. 엄마, 현우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미정이도 같이 데려오고.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던데. 그래, 퇴원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시계 바늘이 7시를 가리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와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준비했으니까 먼저 먹자. 정순이 말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나서 부른 줄 알았는데 저녁을 차려놓았다니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수는 현우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미정의 그릇에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들을 앞에 놓았습니다. 갈비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정순이 말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먹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미정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현우와 미정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현우와 미정은 긴장한 표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한 짓에 대한 결말을 알려주려고 한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넌 내 인감도장을 훔쳐갔어.
그걸로 30억을 대출받았지. 내 동의도 없이 말이야. 엄마, 그건 잠깐만 쓰려던 거였어요. 투자 성공하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투자? 그 투자는 어떻게 됐니? 정순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했어요. 리조트 사업이 무산됐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 같아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은 다 날렸어요. 한 푼도 못 건졌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이에요. 정수는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200억 건물 말이야. 네, 엄마. 이제 내 거 아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 건물은 이제 내가 물려받을 수 없어. 엄마, 그게 무슨 복지재단으로 넘겼어. 유언장을 새로 썼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200억짜리 건물을 용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그 건물은 아버지가 남기신 거잖아요.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너에게 주되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라고 하셨지. 근데 넌 어떠니? 제대로 된 사람이니? 정순의 말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어머니를 속였어. 거짓말했고 인감도장을 훔쳤어. 그리고 내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했지.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는 짓이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현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말이야.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위조한 서류, 변호사에게 이미 신고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도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신고요? 엄마가 저를 신고했다고요? 그래. 인감도장 위조는 범죄야.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엄마, 그럼 저는 감옥 갈 수도 있어. 정순의 말에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현우 오빠가 감옥 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문제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딸 수빈이는 어떻게 하고요? 아버지가 감옥 가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수빈이는 걱정하지 마. 교육비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될 거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말이야. 정순의 말에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은 모든 것을 계획해놨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정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심해? 너희가 한 짓은 안 심하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정순이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추석에 거짓말하고 여행 갔을 때도, 200억 건물 탐낼 때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넌 나한테 물었지. 가족이 누구냐고. 엄마, 너한테 가족은 처가 식구들이었어.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고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도 가족이에요. 제일 소중한 가족이에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정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와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인생을 팔아서 널 키웠다. 내 아버지와 함께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 건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 건물을 그저 돈으로만 봤어. 탐욕의 대상으로만 봤지. 엄마, 죄송해요.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을 차례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와 미정에게 나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엄마,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현우와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순을 바라봤지만 정수는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작게 실렸다가 어느 순간 큰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억 건물 기부한 노부인, 아들의 배신 딛고 사회 환원 선택,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순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윤수진의 권유로 몇 차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기 피해 입고도 아들 용서한 어머니의 눈물. 다른 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정수는 인터뷰에서 현우를 고소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정순을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고 현우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자식이었으니까요. 용인사회복지관은 정순의 기부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건물 일부 임대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무료 급식이 제공됐고 의료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명절 준비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아이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빚는 거 맞아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손에 든 송편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동글게 만들면 돼. 이렇게요? 맞아, 참 잘하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지관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모두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건물을 기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윤수진의 옆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빈이, 할머니,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순은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녀였습니다. 수빈이는 정순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단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빈이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 대학 갈 때까지 학비 내주신다고요. 그래, 맞아. 우리 수빈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요. 수빈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울고 있어요. 매일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울어요. 잘못했다고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해요.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우가 뉘우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순은 수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말이야. 네, 할머니. 내 아빠한테 전해줄래? 괜찮다고, 이제 알면 됐다고.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수빈이를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게 진짜 효도라고 전해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네, 할머니. 꼭 전해줄게요. 수빈이는 정순의 품에서 빠져나와 송편 빚는 자리로 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함께 반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수진이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현우 씨가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현우가요? 네. 복지관에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겠다고요.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가 자원봉사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얼굴을 볼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현우한테 전해주세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기다리고 있다고. 윤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송편 빚기가 끝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순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빈이가 정순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수빈이 사랑한단다. 수빈이는 정순에게 볼을 비볐습니다. 정순은 수빈이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수빈이는 손을 흔들며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정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정수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현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현우도 힘들었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우는 배웠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요. 가족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정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추석이란 말이죠. 결국 진심이 남는 날인 것 같아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정수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용서와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함께 송편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추석 당일 저녁 정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와 미정, 그리고 수빈이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명절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정순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식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게 효도야. 정순의 말에 현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빈이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송편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추석은 결국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날이구나.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날이고,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심으로 남는다는 것을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